현재 트럼프의 대단하고 아름다운 법안,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이제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상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하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의 이 대단하고 아름다운 법안, 이게 뭐냐면 지난 2017년에 트럼프 일기 당시에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이 있었습니다.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가 감세되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겠다 하면서 트럼프 대단하고 아름다운 법안에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내 생산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15%로 낮춰줘서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끌고 들어오는 리쇼어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 법안이 이 대단하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부의 불평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리고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또 사회보장 혜택이라든가 초과근무 수당 등 이게 조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세금을 폐지해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미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미국 내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이 대출 이자를 세금을 공제해줘서 미국 내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인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세금을 조정을 하겠다는 거고, 또 이게 상호관세 10% 보편관세 부과를 자연스럽게 만들겠다는 거고, 중국은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미국의 자동차, 철강 등 산업 보호를 하는 것 자체가 법안이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뭐 유럽이 반독점법 과태료를 때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어디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뭐 독점적인 이런 지위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20%의 추가 관세를 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마련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철강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 산업을 보호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고, 상호 관세도 안 좋고, 빅테크 규제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추가 관세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안 좋고, 또 미국 내 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대출 이자를 해주는 것도 안 좋은 거죠. 어쨌든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하원,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미지수이긴 한데, 일단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통과시켜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악관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조 6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엄청난 효과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세금을 감면시키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게 낙수 효과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냐, 또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기업이 마음 놓고 생산을 증가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냐, 이것도 낙수 효과죠. 또 보호무역으로 관세가 증가하면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1조 6천억 원의 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데 미국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1기 때에 미국 정부의 적자인데 2017, 18, 19, 20년에서 별로 늘어나지 않다가 트럼프 1기 때 크게 늘어났어요. 그때도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감세를 실행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경제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 첫 번째 세금 감면, 뭐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증가한다는 건, 이건 그냥 꿈의 논리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렇게 세수가 늘어나진 않았다. 결국에 연방 적자만 확대되고 정부 부채만 늘어날 것이다. 이게 다수의 의견 중에 하나고, 무디스도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가 감세 법안이 통과돼서 실행이 되면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감세 정책, 여기 있는 법인세를 크게 낮춰줘서 얻는 이익은 대체 누구한테 돌아가냐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 법인세를 낮춘 이익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할까요? 아니죠. 주주들의 배당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부의 불평등의 효과가 심화된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당이 많이 돌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산이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소비가 늘어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부자들만 더 부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수입업자들이 관세로 정부에 돈을 내야 되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원가 상승의 효과가 있고, 당연히 물가 상승의 효과가 있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산 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과연 이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냐는 거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구매력이 감소하고, 이 구매도 감소하고 생산도 감소하기 때문에 뭐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돼서 세금이 늘어난다 논리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견을 펼치고 있는데 대체 누가 맞을까요? 경제학자 등 이 다수 의견은 뭐냐? 현재 감세를 할 경우에는 미국의 재정, 정부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충당할 만큼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 즉, 낙수 효과로 세금이 많이 거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게 다수 의견이에요.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무조건 오르고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되지 더 늘어난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경기가 둔화돼서 세금이 안 거치는 최악의 상황만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 빅 뷰티풀 빌, 이게 미국의 재정 적자를 크게 늘려서 국채 발행만 증가시키고 뭐 정부 부채만 증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이게 현재 경제학자 등 다수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뭐 미국 경제가 좋아지건 나빠지건 일단 감세라는 것 자체가 돈을 푸는 거니까 주식시장은 오르지 않냐.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레이건 행정부가 1981년에 경제회복 세금법이라는 걸 냈어요. 개인들의 소득세를 대폭 인하해줬고 법인세도 감면을 해줬는데, 1981년 감세안 발표 직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주식시장이 등락이 심하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82년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이 감세 때문에 잡힌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감세로 인한 주식시장의 상승 효과를 보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힐까요? 관세를 이렇게 세게 때리는 바람에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 주식시장이 오르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힐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제고, 자, 그리고 부시 행정부 때가 2001년 그리고 2003년 감세인데 개인소득세를 감세시켰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는데, 사실 2001년의 감세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9.11 테러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2003년 초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2003년 초부터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감세는 그냥 거둘 뿐이고 그냥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은 그냥 폭락하죠. 감세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직접적인 요인이냐 아니냐, 부시 행정부 때의 감세와 레이건 행정부 때의 감세를 봤을 때 감세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제의 다른 요인들, 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거나 뭐 그래서 돈풀기가 맞아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회복된다거나 그랬을 때 감세가 효과를 낸다. 오히려 감세라는 건 이렇게 거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트럼프의 감세 법안, 대단하고 아름다운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분석기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 펜 워튼 예산 모델이라는, 여기서 조사를 했더니 이 법이 통과되면 10년 동안 미국의 GDP는 0.5%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가 10년 동안 0.5% 좋아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정부 부채를 10년 동안 3조 3천억 달러나 이게 거의 뭐 한 10% 가까이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반면에 이 CEA라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여기 아니다,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하고 아름다운 법안이 약 4조 달러에 엄청난 이런 세금을 절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다 경제로 흘러가서 경제를 성장시킬 건데, 그 중에 1조 6천억 원의 감세 효과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건 좀 일부다. 세금 감면 등 아까 설명드린 일부 효과만으로 발생하는 게 1조 6천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세금을 안 걷어도 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효과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세금이 증가하는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민간 및 의회 예상국은 다른 분석을 내놓고 CEA는 무조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어서 이게 참 판단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죠. 누구 말이 맞을까? 일단 뭐 대단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견들이기도 하고, 경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개인들이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내리고 이 참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일단 다수 투자자들은 정부 부채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이제 한 36조 달러 정도 되는데, 정말로 뭐 한 10년에 걸쳐서 한 10% 이상, 나중에 한 40조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건 이제 미국 국채 발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채권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에요. 정부는 이제 단기물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지만 장기물, 뭐 20, 30년 이렇게 장기물도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장기 국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미국 30년물 국채가 5% 돌파를 해서 계속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해서 계속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죠. 대출 금리는 장기 국채 금리와 연동을 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신규 투자를 하죠. 생산 설비도 만들고 공장 투자도 하는데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자, 두 번째, 장기 국채 금리와 연동되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죠. 모기지 금리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데, 이제 미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모기지 금리,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아놓은, 이게 갈아타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모기지 금리가 높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집을 팔면 다시 또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높은 수준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주택 보유한 사람들이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도 매도가 안 되면 가계 가처분 소득이라 그러죠. 쓸 돈이 없어요.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좀 써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국채 금리가 높을 때는 소비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투자가 안 되고 개인들도 소비가 어려운 상태. 문제는 여기 또 정부의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데, 미연준이 미국 국채를 매수해준다, 그거 이게 현재는 정식이 아닙니다. 현재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편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도 정부의 예산이 부족할 때는 무조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돈도 없는데 교육, 인프라, 연구개발 등 이 지출 여력이 감소하잖아요.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정부가 진짜 써야 되는 돈을 못 쓴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이 저하될 수 있고, 경기 둔화나 침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재정 완화 이거 펼쳐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부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부채가 많으면 신속하게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의회 승인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굉장히 어렵죠. 여력이 없는 상태니까 추가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정말 감세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를 하는 경우에 관세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근데 이게 물가가 올랐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 더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거고, 관세로 인한 원가 증가분에 대해서 월마트 너네들이 그냥 감내해라, 트럼프가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홈디포는 그냥 우리가 감내하겠습니다, 원가 올려도 그 제품 가격 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관세가 올라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기업들이 그냥 원가 상승분을 감내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하락하죠. 기업들의 이익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주가에 악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꼼수로 이익을 보존하게 됩니다. 내용량을 변경하죠. 못이 원래 10개짜리가 뭐 1달러였다 그런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확 올랐다 그러면은 못 개수를 한 30% 줄입니다. 뭐 과자를 30% 줄인다거나, 이렇게 꼼수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쉽지 않아지는 문제 발생하겠죠. 결국 이게 장기 국채 금리가 현재 트럼프의 이 대단하고 아름다운 법안 빅 앤 뷰티풀 빌이 통과가 되는 문제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역시나 장기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건 앞서 살펴봤지만 이렇게 경기를
둔화시키거나 침체시킬 만한 이런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중앙은행들이 이제 돈 풀기 할 때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장기 국채를 매수해서 시중에 돈을 풀거든요. 장기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서 그래서 뭐 대출도 많이 받게 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 국채를 매수한단 말이죠. 근데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다. 그럼 미국의 주식도 그렇고 경제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 뭐 관세 법안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하원에. 이게 통과되는 경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국채 금리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나타날 현상들, 미국 경제 주식시장에 나타날 현상들이 어떻다. 오늘 알아봤죠. 이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뭐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2022년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202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산업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첨단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